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울까? 자식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독에 관한 통찰을 통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너무 많아진 분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으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실존적 공포에 가까운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고립감이 심해집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수십 명이 있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요와 이모티콘은 넘쳐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가족 단체방에서 간단한 안부만 묻고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지닌 자의 숙명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거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보면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진짜 나 자신과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청년기에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장년기에는 자식 뒷바라지와 부모 봉양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생을 타인의 시선, 사회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타인을 잃어서가 아니라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 자신을 되찾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셋을 키우느라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혹여나 방해가 될까봐 전화기만 붙들고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시절 좋아했던 노래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때 즐겨 불렀던 그 노래. 그 순간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한때는 꿈과 열정이 있던 청춘이었구나.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매일 아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꽃을 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눈치를 봅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저 행동을 해도 괜찮을까?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핍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평생 타인에게 맞춰 살았던 당신이 마침내 자유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마트폰의 무의미한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휴대폰을 꺼두고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고요함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젊은 시절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 순간 당신은 외로움을 잊고 순수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자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도시에 사신다면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생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밖에서만 찾으려 하지 말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아직 당신이 발견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친구가 숨쉬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사람,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이 TV나 라디오를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를 가립니다. 용기를 내서 그 소음을 끄고 침묵 속에서 자신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기를 써보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라도 괜찮습니다.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럽겠지만 평생 타인에게서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이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표면적인 대화만 합니다. 날씨, 건강, 자식 이야기, 경조사 이야기,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타인이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위대한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철학자나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지혜를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어갔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의 흐름을 지켜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평생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고전 문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괴테의 작품들을 천천히 읽으며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로 인한 고통입니다.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후자입니다.
강제로 혼자 남겨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전환하려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혼자 버려졌어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자유가 있어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로 의미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전환이 쉽지는 않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 있는 것을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30분만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오직 자신과만 있습니다. 차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보거나 편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말입니다. 자식이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불안해합니다. 자식이 자주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자식들도 그들 나름의 인생이 있습니다. 직장 일로 바쁘고 자녀 양육으로 힘들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느라 애씁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매일 연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독립적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 기쁘게 맞이하되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취미,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오면 더욱 반갑고 가도 허전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혼자만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이란 반복적으로 행하는 특별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의미와 리듬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일 오후 3시에 좋아하는 차를 우려 마시며 책을 읽는 것. 매일 저녁 해질 무렵 동네를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의식들이 하루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됩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는 것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 오늘의 계획, 마음속 생각들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성경이나 불경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깊이 있는 텍스트를 읽으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친구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이제 더 이상 나는 외로워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라고 말하세요. 자식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여러분도 이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친구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평생의 동반자. 그 친구와 화해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정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친해지라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인간관계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좋은 말로 조언했는데 간섭한다고 화를 냅니다. 새로 사귄 친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둡니다.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질수록 서로 상처만 주게 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우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노년기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여러 마리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온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팠습니다. 고통을 느낀 고슴도치들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멀어지니 다시 추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가시에 찔려 멀어지고 멀어졌다가 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고슴도치들은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도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외로워서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어려운 관계는 바로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평생을 키우고 돌봐준 자식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먹해집니다. 자주 보고 싶은데 자식들은 바쁘다며 만남을 미룹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간섭한다며 싫어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들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합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슴도치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아이를 너무 방치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며 계속 간섭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고 아들도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조이고 있구나.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계속 간섭하면 오히려 멀어지겠구나. 그날부터 어머니는 조언을 멈췄습니다. 대신 필요할 때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많은 노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정서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매일 전화해 주기를 바라고 주말마다 방문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식이 하루만 연락 안 해도 서운해하고 명절에 다른 집 먼저 가면 섭섭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날 때 무너집니다. 자식들도 언젠가는 자신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 부모가 너무 매달리면 자식들은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립니다. 자식들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은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한 부모-자식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났을 때의 질입니다. 한 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 대신 자식들이 연락 올 때 최대한 반갑게 받아주기.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압박이 없으니 오히려 더 편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인정이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슴도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열면 위험합니다.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은 작은 친절에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구나라고 착각하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노인정이나 동호회에도 파벌이 있고 뒷담화가 있고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너무 가까워졌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예의라는 이름의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친해지더라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사생활을 깊이 캐묻지 않고 돈 문제는 철저히 분리하며 지나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노인정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빌려주었습니다. 결국 돈도 못 받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단호하게 미안하지만 나는 돈 거래는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친구라면 그 말을 이해하고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9시 이후에는 전화 받지 않기, 돈 빌려주지 않기, 집에 함부로 방문하지 못하게 하기 같은 원칙입니다. 둘째,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절이 필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형편상 어렵네요. 고맙지만 저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받기보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친절을 베풀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관계를 망칩니다. 넷째, 개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매일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처 주는 말은 영원히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존심이 예민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 자식 문제, 건강 문제를 화제로 삼지 마십시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와도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 24시간 함께 있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를 은퇴 후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갈 곳이 없어 집에만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집에 남편이 하루 종일 있으니 답답합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 충돌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부부라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자신만의 취미를 찾고 아내도 자신의 일과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디 가든 따라다녔고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담을 받고 나서 부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오전에는 각자 자기 시간을 보내고 점심은 함께 먹고 오후에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기. 이렇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저녁 산책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서로에게 할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유튜브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여기서도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온라인 관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기 쉽습니다. 댓글 몇 개 주고받았다고 친한 친구라고 착각하거나 단체방에서 만난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관계는 오프라인 관계와 다릅니다. 훨씬 더 가볍고 피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말하고 쉽게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더욱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절대 송금하지 말며 오프라인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쉽게 응하지 마십시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도 노인들이 온라인 관계에서 거리 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으니 나쁜 사람이 아니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우화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거리 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면 항상 붙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독립을 존중하십시오.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배우자를 아낀다면 각자의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서로만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고슴도치들이 찾아낸 최적의 거리는 정확히 몇 센티미터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절에 따라, 개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거리는 없습니다. 각자의 관계마다 최적의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 인간관계의 거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간섭을 줄이고 독립을 존중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들과는 예의를 지키며 선을 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는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십시오. 온라인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이 차갑거나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고슴도치들이 최적의 거리를 찾아 따뜻한 겨울을 보냈듯이 우리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예의란 고슴도치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하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거리다. 이제 여러분도 각자의 인간관계에서 그 거리를 찾아보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친구라는 환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친구의 개념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친구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환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중마고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이 들어서는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믿었던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조사에 온 사람의 숫자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맺는 관계의 대부분은 진정한 이해와 애정이 아닌 이기심과 필요에 의해 맺어진 환상에 불과하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친구에 대한 환상을 배우며 자랍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이해해주며 평생 변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과연 그런 친구가 존재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그런 친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젊은 시절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이유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잘 나갈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쓸모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서 얻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기업 임원이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약속이 있었고 저녁에는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기 있고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먼저 연락해도 바빠서 다음에 하며 피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지위와 인맥을 좋아했던 것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 관찰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손해가 되는 관계는 정리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이면 안 되지, 친구 사이에 그런 것을 따지면 안 되지 하며 이상화합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떠나는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동물의 본성이니 어찌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한 할머니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연락을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배신감에 몇 년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 친구는 돈이 필요해서 가까이 왔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어지자 떠난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의 본성을 따랐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정은 영원하다는 환상도 깹니다. 그는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며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젊은 시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 나이 들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처지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며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과거의 우정을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학창시절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고 서로의 현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자식이 뭘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따지며 비교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굳이 과거의 인연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그때의 좋은 기억만 간직하면 되는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헤어진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나약함의 한 형태이며 당신은 그가 관계를 끊게 만든 바로 그 일을 다시 저지를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무리하게 복원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노년층은 경조사로 인간관계를 평가합니다. 내 잔치에 몇 명이 왔는지, 누가 부조를 얼마나 했는지로 내 가치를 측정합니다. 이건 역시 환상입니다.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의무감, 체면, 습관 때문에 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친구의 장례식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향소에서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부분 이 사람 누구야? 네, 그냥 아는 사람이라서 왔어 같은 대화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장례식에도 이런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의상 의무감으로 올 뿐이다. 그 후로 경조사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경조사에 누가 오고 안 오는지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부조금 액수로 우정의 깊이를 재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두 환상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과거의 배신을 잊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배신했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뒤통수 쳤어 하며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배신감은 당신의 환상이 깨진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애초에 환상이 없었다면 배신감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 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면 상대의 변화를 배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20년 지기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몇 년간 그 친구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상담사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친구가 비밀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나요?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친구니까요.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환상에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것을. 친구는 그저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히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성격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대가 비현실적이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기대를 낮추십시오. 아니, 아예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배신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조건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는 내게 이것을 주니 너는 나에게 저것을 다오. 이것이 관계의 기본 구조입니다. 직장 동료는 일 때문에 친하게 지냅니다. 퇴사하면 연락이 끊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동네 친구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자주 만납니다. 이사 가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조건이 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우정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무조건적이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해 주기를 바라고 자식은 부모가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주고 저만큼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지 않게 됩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납니다. 서로 시간을 내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훨씬 편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내 어려운 사정을 몰라줘? 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가볍게 어울리는 사이야 라고 생각하니 실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것이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의도는 정반대입니다. 환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전화를 안 해? 왜 나만 빼고 만났어? 왜 내 부탁을 거절해? 이런 생각들에서 해방됩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떠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네 하고 맞이합니다. 하지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불안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편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니까요. 이 할머니는 친구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타인의 인정, 타인의 사랑,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비현실적 기대를 버리십시오. 진정한 친구, 영원한 우정 같은 이상화된 개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생각하십시오. 둘째, 관계의 유통기한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어떤 관계는 몇 개월, 어떤 관계는 몇 년, 어떤 관계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셋째,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 사람과는 산책 친구, 저 사람과는 바둑 친구, 그 사람과는 경조사 친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넷째, 주고받음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이용당하고 받기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적절한 균형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다섯째,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십시오. 새로 만난 사람에게 너무 빨리 깊이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가십시오. 한 할아버지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6개월은 관찰한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6개월 후에도 괜찮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친구라는 환상을 깨라고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것도 환상입니다. 오히려 많은 관계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고독이 질 낮은 관계보다 훨씬 낫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 예술가,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사교보다는 사색을, 모임보다는 창조를 선택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고독하게 살았지만 위대한 철학을 남겼습니다. 노년기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무의미한 관계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산책하십시오. 평생 미뤄왔던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친구라는 환상을 해체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부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배신도 실망도 없습니다.
오는 사람 반갑게 맞이하고 가는 사람 담담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관계는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기 보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나의 평온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배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먼저 이해하려 했고, 항상 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그 착함은 당신을 살게 했는가, 아니면 닳게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이기심이라 부릅니다. 선을 긋는 것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도덕은 없다. 이 말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어서 사람들이 외면한 말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삶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시간도, 체력도, 감정도, 관계도 모두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덜 잃는 법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자기 보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남을 도우려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존재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도움을 거절하면 미안해지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 중장년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몸이 아파도 나서고, 친척이 돈을 이야기하면 불안해도 지갑을 열고, 지인이 감정 쓰레기를 쏟아내면 밤새 들어줍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문장으로 봤습니다. 내가 해야지. 이 말 속에는 책임이 아니라 습관이 있고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멀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버려질까봐. 그래서 당신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기대를 더 우선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남에게 이용당할 때보다 자기 자신을 속일 때 더 깊이 상처받는다. 당신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오지 않았습니까? 이번만 참자.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이 말들이 쌓여 지금의 피로가 된 것입니다. 자기 보존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인간은 도덕적이 아니라 소모품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친절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친절은 미덕이지만 한계를 잃으면 자기 파괴가 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무기력과 짜증은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자기 보존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부탁에 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은 가장 분명한 거절이다.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제에 당신의 해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달려가 해결해 준 문제들 중에 정말로 당신이 아니면 안 되었던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거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졌을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함정입니다. 필요 없는 곳에 필요한 척 달려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 없는 곳을 아는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으로 답하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것을.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 유한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당신이 즉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찾았다고 해서 당신이 반드시 달려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존중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 노동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연민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은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밤새 전화를 받아주고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를 건넸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나아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당신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후련해하지만 며칠 후 다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구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타인의 고통을 떠안는 것은 다르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끝없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계속 일으켜 세우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일으키느라 자신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감정 노동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갖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만 당신의 감정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할 수 있지만 당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선을 긋는 것이 자기 보존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인 당신도 지칠 권리가 있고 쉴 권리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적 경계선입니다. 노년의 돈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입니다. 도와주다 생활이 불안해지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경제적 의존은 존중을 파괴한다. 이 말은 냉혹하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당신의 생활을 위협할 때입니다. 당신이 노후 자금을 헐어서 자식을 돕고 생활비를 아껴서 친척을 돕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타인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다. 노년의 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자유,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자유,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당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당신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경계선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당신이 처음으로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힘듭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존은 갑자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고 불안합니다. 거절의 말을 꺼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편함은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의 신호다. 당신이 거절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거절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절이라는 행위 자체가 낯설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장 급하지 않은 연락에 나중에 답하는 것,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 부담스러운 부탁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거절들이 쌓이면 당신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만 남게 됩니다. 당신의 거절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을 소모품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얻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제는 지킬 때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고,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존엄을 지킬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존을 이기심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늙으면서 점점 차가워진다. 예전 같지 않다. 변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변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신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당신이 힘들다라고 말할 때 이해하고, 당신이 쉬고 싶다고 할 때 기다려주고, 당신이 거절할 때 화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변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푸는 것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도 자기 보존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삶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나쁜 삶을 끝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며 글을 마칩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제대로 대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니라 노년을 위한 윤리입니다. 당신이 먼저 온전해야 누군가를 온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지켜져야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채워져야 누군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 중 정작 나는 지켜왔는가?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누군가의 짐을 나눠지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피로를 외면하고, 당신의 아픔을 밀어두고, 당신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정작 당신 자신은 있었는가?
당신이 보호하려 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 당신과 당신 자신의 관계는 있었는가? 만약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기보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생존할 자격이 있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신에게 항상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친절해 보이고 당신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며 당신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대개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냉소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정직한 진단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존재입니다. 그 보호의 방식 중 하나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좋게 보려 하고 틀렸다는 가능성을 외면하며 불편한 진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진실로 받아들인다. 칭찬은 즉각적인 위안을 주고 비판은 즉각적인 불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주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위안을 주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관계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듣기 좋은 말은 당장의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판단을 날카롭게 만들지 못하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확신을 강화하고 위험한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예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위로의 말들은 당신을 더 깊은 구멍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그 말들은 모두 선의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누구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위험해 보입니다. 조금 더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불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의 기대를 흔들었고 자신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말만 믿었고 한 사람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호의를 베푼 사람은 칭찬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편한 말을 한 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진실은 더 자주 반복됩니다. 지위가 생기고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집니다. 괜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자.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지. 연세도 있는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점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노년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부드러워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얕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봤습니다. 아첨에 둘러싸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존중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단점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금기가 됩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당신이 화를 낼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배려라고 포장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은 항상 엄마 말이 맞아 라고 했고 가족은 늘 그녀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존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거냐? 내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말들을 다시 떠올렸을 때 그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존중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상처 주기 싫어서 아니면 피곤해서 그냥 맞춰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은 할머니를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관계의 기반이 사실은 허구였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할머니에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 진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날 이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틀린 점이 있을 수 있다. 다르게 생각하면 말해달라. 그 변화는 가족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허위를 걷어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실 위에 세워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적의 비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당신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미지 않고 말하고 돌려 말하지 않으며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찌릅니다. 물론 모든 비판이 옳지는 않습니다. 질투에서 나온 말도 있고 악의에서 나온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비판의 동기가 아니라 내용을 살핀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말이 내가 가장 오래 외면해온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비판을 한 사람이 당신을 싫어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신을 돕기 위해 그런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진실이 있느냐입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했던 말,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말, 당신이 오래도록 잊지 못한 말. 그 말 속에는 대개 당신이 외면해온 진실의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화를 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화를 낼까요? 아마 웃어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명백히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진짜 약점을 찌르면 당신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은 평생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칙이 있는 것이다.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회도, 관계도, 사람도.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고집이 자신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사실을. 만약 그가 젊었을 때 그 비판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나는 고집이 셀 수도 있구나. 이걸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더 많은 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흠을 고치려는 노력만이 정신을 늙지 않게 만든다. 나이는 육체를 늙게 만들지만 자기 성찰의 포기는 정신을 늙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말 속에는 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봤습니다. 노년은 변명하기 쉬운 시기이자 가장 정직해질 수 있는 시기다.
사회적 경쟁에서 벗어나고 타인의 평가에서 멀어질수록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뒤처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강한 척하고 아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노년은 성장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기만이 끝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스스로 비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는 단점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자존심을 다치게 하지만 정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자아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피하면 당신은 평생 거짓 속에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단점을 지적할 때 즉각 반박하고 싶은 충동이 들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은 달라, 넌 날 몰라서 그래 같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일단 듣고 생각하십시오. 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이었니? 자식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아빠는 늘 자기 말만 옳다고 했어요. 우리 말을 잘 안 들어줬어요. 그 말들은 노인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고치겠다. 그 한마디가 가족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주지만 침묵보다 덜 위험합니다. 침묵은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진실은 당장 아플지 모르지만 결국 관계를 치유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노년이 되면 그 합리화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증명한다. 나는 틀릴 리 없다. 하지만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걸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완벽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고집스럽고 조금 더 들을 줄 알고 조금 더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80세가 되어도 90세가 되어도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화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생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던 수십 명의 친구보다 나의 잘못을 용감하게 말해준 단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스승일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항상 옳다고 말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의 단점을 말해줄 단 한 사람은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 친구였는가? 진실을 피하지 않고 나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은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의 거짓말은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이면 화를 내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타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실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고통을 거친 후에 찾아오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거짓된 자아상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친구가 당신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당신이 당신의 단점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신이 당신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당신을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이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다.